YTN 뉴스라이더, 먼저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면서 밤새 농성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이 보고될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실 앞에 집결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탄핵 처리용으로 변질됐다며 본회의 소집에 항의한 겁니다. 민생되면 탄핵 남발, 국민들은 분노한다! 분노한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정보다 30분 늦게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로 한 차례 처리가 무산됐던 이 위원장 등 탄핵안은 3주 만에 다시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결국 본회의에서 투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여당이야말로 본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예산안 협의는 물론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도 파행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지는 본회의 일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 선진화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규탄 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을 남발하며 의회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위해 본회의를 강행했다며 국회의장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민생을 위해 열려야 할 본회의를 민주당만을 위해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 의회 폭거이자 국정방해, 사법방해입니다. 여당은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뒤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본회의 개의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원장이나 검사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놓기 전까지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결국 본회의 개의 여부가 관건인데 키를 진 김진표 의장의 막판 선택이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상법에 대해서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이후에 3번째가 되는데요. 당장 예산안 처리와 앞으로의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까지 연말 전국은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2요구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시간 문제란 기류가 강했습니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조장법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은 좌파 연구 장악법이라며 국회 논의 때부터 부정적인 견해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이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이번에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야당이 모두 힘을 합쳐도 통과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대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이 일방 처리된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폐기되는 악순환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야당의 탄핵안 일방 처리와 맞물리면서 연말 전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시한을 앞둔 예산안 처리부터 쌍특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까지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실을 신설하고 초대 실장으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수석비서관 5명을 일괄 교체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6개월 만에 대통령실 2기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침통하게 사과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결선 투표에 올인했던 엑스포 전략과 장밋빛 보고만 올라왔던 준비 과정을 꼼꼼히 복귀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꿀 첫 카드로 용산 조직 개편이 빠르게 단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실을 신설하고 초대 실장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더해 정책실까지 3실 체제가 됐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대통령실 기조를 버리고 취임 3년 차엔 3대 개혁 등 정책으로 결실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내각 및 당과의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경제 정책을 보다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4시간 뒤엔 수석비서관 5명을 일괄 교체했습니다. 정무수석에 한호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훈 대변인이 승진 임명됐고 시민사회수석에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낙점됐습니다. 총선 출마와 입각 등으로 기존 수석 5명이 모두 떠나고 월요일자로 사실상 용산 2기 참모진이 출범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개각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임을 통보받았던 외교부 박진 장관이 엑스포 여파로 교체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인 장관을 둔 부처는 물론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 안팎으로 수장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예상보다 인사를 앞당겨 국정 동력을 얻는 한편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보고 체계와 의사소통의 난맥상을 두루 점검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간밤에 제주와 서해안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적설량이 3에서 10cm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전국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얼마나 눈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먼저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는 제주 영실입니다. 지금 실시간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눈이 많이 내렸네요. 저 깃발 보면은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있는 거 같죠? 네, 바람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예, 자, 눈이 쌓여 있습니다. 차량 2대가 주차가 돼 있는데 바퀴 흔적이 없는 것 보면 이 차량은 이곳에 좀 오래 있었던 것 같고 눈이 쌓이고 난 뒤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주도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고요. 이번에는 제주 천백로 천백고지입니다. 네, 이곳에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지금 예. 화면 보시면 뿌옇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네, 산간도로는 통제된 상태라고 하네요. 예, 지금 보시는 곳에 이렇게 살짝 눈의 흔적이 흐려진 곳이 도로인데 워낙 그 지대도 높고 눈이 많이 쌓여 있고 날씨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도로는 통제된 상황이어서 차량은 한 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통제돼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실 분들은 다른 우회로를 이용하셔야겠고요. 지금 보시는 곳은 익산 일반국도 02호선 영암 매지 사거리입니다. 이곳도 차량의 흔적은 보이지 않네요. 네, 아까와 달리 눈의 흔적은 보이진 않지만 차량이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 차량 통제가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눈이 조금 전까지 내렸고 지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날이 춥기 때문에 이 내린 눈이 도로 위에 얼어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블랙아이스 조심하셔야겠죠. 빙판길에 미끄럼 사고 없도록 안전거리 좀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충남 서해안선 월전교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눈이 지금 그친 걸로 보이네요. 예, 눈은 그쳤지만 전해드렸다시피 아직은 도로 위가 얼어있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젖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조금 줄이시고 안전거리도 넉넉하게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모두 밤사이 눈으로 지금 도로가 젖어 있는 상황이에요. 기상청은 내린 눈이 쌓이거나 눈 또는 비가 얼어서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다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눈이 내리면서 추위도 기승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도 영하권의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화면으로 보신 제주와 서해안 눈은 오늘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다는 제보입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도 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겨울의 시작이지만 날씨는 마치 한겨울 같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6도로 무척 추웠던 어제 아침과 큰 차이가 없고요. 한낮에는 2도까지 오르겠지만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옷차림 단단히 해주셔야겠고요. 목도리 또 장갑 등 보온용품도 함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 때이른 한겨울 추위 속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현재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 화천으로 비공식 기록으로 영하 14.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 한낮 기온 2도, 광주 5도, 대구는 6도 보이겠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과 영광, 전북 고창,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호남 서부와 제주 산간에 많게는 7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의 눈은 오후면 그치겠지만 제주도에서는 밤까지 눈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눈이나 비가 내린 곳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강추위 속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는 밤에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이번 추위는 휴일인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편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의 대기는 점차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무척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노란 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한 거부안이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현장으로 바로 가봅니까? 예,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하였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하였고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조합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먼저 단체 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원칙의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방송법 등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3법도 숙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방송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공영방송의 전면적인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 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 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야당이 제출한 방송통신위원장과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강행 처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 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제2요구안을 상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좀 정리를 하면 그동안 정부가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점에서 숙고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들었고 심사숙고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법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심의할 것이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한 건데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한다면 취임 이후에 양곡법 그리고 간호법에 이어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됩니다. 자,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가 됩니다. 현재의 여야 의석수를 감안했을 때 야당이 모두 힘을 합쳐도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제2요구권과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불법 자금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6억 7천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성남시부터 경기도까지 줄곧 이재명 대표를 곁에서 보좌한 김용 전 부원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천여만 원을 수수하고 이에 앞서 성남시 의회에서 활동하던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대장동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았단 겁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유 전 본부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금 전달에 관여했다고 자백한 만큼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 인정 여부가 재판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모두 믿을 순 없다면서도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달 시점 등이 일부 부정확하지만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아갈 당시에 관한 남욱, 정민용 변호사 진술 등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또 남 변호사가 제공한 7천만 원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네진 경위도 구체적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정치자금과 뇌물은 실제 전달되지 않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선고하고 재판 도중 위증교사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다투면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남 변호사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는데 전달책 역할을 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자금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양상입니다. 최근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면서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선고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다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부정한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일주일 만에 후원금으로 20억 원이 모일 정도로 자금 조달 여력이 넘쳤는데 경선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측근들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공정해야 할 대선 과정에 검은 돈과의 유착이 있었다는 의심이 사실로 밝혀진 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대장동을 둘러싼 검은 돈의 흐름, 그 끝에 이재명 대표가 있음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김용 전 부원장 선고가 나오기 불과 몇 시간 전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총선 지휘가 가능하겠냐면서 사실상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지요.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연일 이재명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구심점이 될 거란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당내 이견도 계파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총선을 앞두고 당내 통합을 고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악재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여권 핵심 인사들의 총선 전 용퇴를 요구한 인유한 위원장의 희생 권고를 당의 6호 혁신안으로 공식 의결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전권을 주겠다던 당 지도부의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하라고 압박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이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거절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나흘 만에 침묵을 깬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한 달째 거취 문제에 답이 없는 여당 핵심 의원들을 보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6호 혁신안으로 의결하고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부터 총선 출마를 포기해 희생에 앞장설 테니 대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공천 혁신안을 지도부에 올렸지만 곧 출범할 공관위에 넘기겠다는 답변만 돌아오자 직접 뛰어들어 관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를 거론했다가 체면을 구기는 등 혁신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라디오 방송에선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가능성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지도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뭐 선거대책위원회나 비대위나 뭔가 나오겠죠. 모르죠. 좀 이르지만 한 장관도 거기에 몫을 좀 해주십사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메시지를 그건 문자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을 기다리겠다는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직 요구를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인 위원장이 메시지를 줬다는 한동훈 장관 역시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고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의견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혁신위의 실패는 곧 지도부의 실패라며 쇄신 주문에 응답해야 한다는 일부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이 그나마 인 위원장을 거들었습니다. 혁신위의 활동과 변화의 방향에 우리 당 지도부가 그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매서운 질책을 무척 따갑고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책임 있는 인사들의 희생을 요구한 이번 혁신안마저 수용되지 않으면 당의 쇄신 의지를 의심받게 될 거라며 지도부가 받아들이면 공관위원장직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다음 주 최고위원회에 주류 의원들의 용퇴 촉구안을 보고하겠다며 여전히 조기 해산 카드도 열어뒀지만 인 위원장의 승부수가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얼굴에 웃음꽃 피자. 네, 제 뒤로 치즈 피자, 슈림프 피자, 포테이토 피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메뉴들이 쫙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웃음꽃 피자까지. 자, 피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인터넷에는 요즘 이런 유행어도 있더라고요. 바로 병역기 피자. 네. 오래전에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유승준 씨, 미국 이름 스티브 유 씨입니다. 아시다시피 97년에 데뷔하자마자 스타로 떠올랐고 2002년 바로 그 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연을 핑계로 출국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었죠. 결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가요계를 주름잡던 스타는 주름살이 깊어지고 말았죠. 긴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입국의 가능성이 조금은 열렸습니다. 스티브 유 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겁니다. 스티브 유 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었죠. 어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입니다.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승준 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재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은 별개라면서 관계기관이 의견을 보내오면 감안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결같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만큼 입국의 길을 열어줄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이어트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살을 빼려면 죽지 않을 만큼 운동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라. 이러면 살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반대로 하시죠. 그래서 살을 못 뺍니다. 그러니 먹으면 살이 빠지는 약 같은 문구를 들으면 속는 셈 치고 한번 먹어볼까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네, 속는 셈 칠 것도 없이 그냥 속은 것이긴 한데요. 아무튼 사기꾼들도 이런 심리를 노립니다. 체질에 맞춰서 살을 뺄 수 있게 해준다면서 SNS를 통해서 약을 비싸게 파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큰 결심으로 비상금을 털어서 약을 샀는데, 자, 그런데 배달이 온 건 중국어가 가득 적힌 사탕이었습니다. 내가 사탕을 산 건지 사탄에 홀린 건지 자괴감 들고 괴로우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경기, 대전, 충북 등등 전국에서 모인 피해자만 수백 명, 피해 금액도 2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피해 금액이 더 클지도 모르지만 경찰의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약을 판매한 업체의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지난 9월 SNS에서 다이어트 알약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대학 교수진이 만들었고 1대1 상담을 통해 체질에 맞는 약을 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55만 원을 내고 2달치를 사버렸습니다. 단단한 사탕이라고 적힌 제품 유형 옆에는 온통 중국어가 가득했고 생산도 판매도 모두 중국에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약을 받았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피해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환불 처리해달라. 그랬더니 환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체형에 맞춰서 우리가 맞는 거기 때문에. 경북에 사는 60대 여성 B씨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약 광고에서는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TV 프로그램을 도용하기도 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사기를 치겠나. 네, 신뢰가 다 가니까 클릭을 하게 된 거죠. 조금씩 약의 이름은 다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인 피해자 300여 명은 비슷한 방식에 속았고 피해 금액도 모두 합쳐 2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충북 등 전국적으로 고소도 이어져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SNS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실마리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사기꾼도 참 많아요, 그죠? 이번에는 내가 어느 대학의 총장이다, 어디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공직자다. 국정원도 주의를 당부할 만큼 치밀하고 교묘하게 사기를 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주로 해외 유학생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국제 공조 수사망에 딱 걸려서 이렇게 닭장 같은 차에 갇히는 치욕도 맛봤습니다. 이제 국내로 송환됐으니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겠죠. 국정원도 예의주시한 사기 수법 얼마나 치밀했는지 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태국에 불법 체류하던 40대 남성 A씨가 국내로 송환됩니다. 공장에서 제보합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경의 기회가 있고 제보 조치를 청구하겠습니다.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대학 교수 모임이나 경제인 단체 명단을 확보해 범행 대상을 정하고는 자신도 대학 총장이나 고위직 회원인 것처럼 프로필을 만들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걸었습니다. 베트남이나 중국 지인에게 급히 돈을 보내야 하는데 미국 출장 중이라 힘들다며 대신 송금할 현지 지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총장님께서 자기한테 연락이 왔는데 도와달라고 한다. 근데 이제 자기는 그쪽에 이제 중국 쪽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줘도 되냐. 이렇게 소개받은 현지 유학생이나 기업인에게는 달러를 보냈다며 가짜 송금 증서를 보여주고 현지 화폐로 송금받은 돈을 챙겨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와 일면식도 없었지만 지인을 통해 온 부탁이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확인된 피해자가 12명, 피해 금액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미국에서 베트남이나 중국에 송금을 하면 2,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해서 그러니 즉시 대리 송금을 부탁하는 그런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하고 피해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집 거실의 모습입니다. 거실을 꽉 채우고 있는 상자, 그리고 그 상자를 꽉 채운 것들, 바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들입니다. 여기 뭐 소파만 없으면 누가 봐도 약국 수준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도 블로그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약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일당은 6년 동안 블로그를 통해서 16억 원어치의 약을 팔았대요. 이 중에는 의사의 처방전이 꼭 필요한 전문 의약품도 있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집 거실에 의약품이 담긴 상자가 잔뜩 놓여 있습니다. 아예 사무실을 차려놓고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이거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 있죠? 네, 제가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 판매한 의약품은 6년 동안 25만 개, 무려 16억 원어치입니다. 200개 넘는 품목이 팔렸는데 고혈압약이나 진통제 등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씨가 전문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기존에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 몰래 약을 판매한 겁니다. 이 직원들은 다시 다른 판매업자를 뚫어 약을 유통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체중 감량 목적으로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판매한 헬스 트레이너도 포함됐습니다. 혈압약 같은 경우는 체내에 수분하는 그런 효능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에 따르면 또 체내 수분을 배출하게 되면 근육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전문의약품을 다른 목적으로 함부로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라 해도 오남용과 변질 우려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칠정사 화재로 갑작스럽게 입적한 자승 스님에 대해 대한불교 조계종이 스스로 선택해 분신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계종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5일장을 치르기로 했는데 분향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칠장사 화재로 입적한 자승 스님의 열반송이 공개됐습니다. 열반송은 스님들이 입적에 앞서 수행으로 얻은 깨달음을 남기는 말이나 글을 의미하는데 조계종 측은 이를 근거로 스님의 입적은 스스로 선택한 분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종단의 안정과 전법 도생을 발언하면서 소신 공양, 자화장을 하심으로써 모든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기셨습니다. 최근까지 강한 포교 의지를 드러내는 등 활발히 활동하다가 돌연 입적한 것을 두고 무분별한 의혹이 확산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례는 종단장으로 5일간 치르기로 했습니다. 12월 3일 조계사에서 영결식을 엄수한 뒤 스님이 출가한 용주사로 법구를 운구해 다비식을 거행합니다. 서둘러 마련된 분향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황망해서 정말 이제 좋은 곳으로 잘 가시기를 바라야죠. 큰 스님 돌아가시니까 너무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1972년 해인사에서 지관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74년 범어사에서 서감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은 자승 스님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행정승으로 손꼽힙니다. 8년간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며 종단을 이끌었던 만큼 자승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에 조계종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경찰도 경내 CCTV 등을 분석했는데요. 불이 날 당시에 숙소에 자승 스님 외에 다른 출입자는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현장 감식과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테러 등의 안보 상황 확인 차원에서 국정원도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임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찰 건물 한 채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진 사이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입적한 화재 현장에
경찰과 소방이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노란 봉투법과 방송 3법 거부안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거부권 처리 시한 마감일이 내일이었는데요.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제2요구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2요구권을 제가하면 바로 시행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취임 이후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1호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지난 5월에는 간호법과 관련해 제정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 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안을 제가하게 되면 취임 이후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 됩니다. 이제 노란 봉투법과 방송 3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했다는 속보가 또 전해지면 제가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입니다. 특별법은 이들 지역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을 최대 500%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4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정부가 9.16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착공과 준공 물량은 늘었지만 인허가는 여전히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본격화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도 23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공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 2달째, 건설사 자금 경색 완화를 위한 PF 대출과 오피스텔 등 건설 지원에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정부의 이런 대책이 시장에 일부 반영되면서 지난 10월 착공과 분양, 준공 물량이 모두 늘었습니다. 착공은 15,000여 가구로 9월보다 31% 증가했습니다. 분양은 33,000여 가구로 134% 급증했고 준공도 19,000여 가구로 58% 늘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물량은 18,000여 가구로 9월에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수도권 인허가는 6,000여 가구에 불과해 70%나 급감했습니다. 올해 누적 착공과 분양, 준공 물량을 따져보면 지난해보다 많게는 반토막이나 시장의 공급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착공 분양 물량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금리 환경과 공사비 인상, 자금 경색과 미분양 리스크 등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 공급 시장 위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주택 거래량도 얼어붙었습니다. 10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 7천여 건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특히 서울 거래량은 5천여 건에 그치며 올해 초 수준으로 다시 쪼그라드는 모습입니다. 높은 금리에 매수 문의가 끊기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도 23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올해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4% 하락해 낙폭을 키웠고 종로와 마포, 동작 등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수요자들의 심리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어서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지는 조정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불안 국면들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입주 물량까지 감소하면서 당분간 전세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예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종부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한때는 이제 부자들의 세금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올해
어떤 고지서를 받게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고민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는 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네, 크게 줄었습니다. 예. 작년에 이 종부세를 내는 분의 숫자가 작년에 한 120만 명 정도 이랬었는데요. 올해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40만 명 정도입니다. 3분의 1로 쑥 줄었네요. 그렇죠.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인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몇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요. 예. 우선은 정부에서 이 공시가액을 갖다가 이제 18% 정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시세에 맞춰가지고 현실화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공시가액을 올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올리는 폭을 줄이고 낮췄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집값 공시가액이 내려가는 적이 있었고요. 반면에 그 공제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었다는 말은 또 네.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걸어들일 세수가 줄었다는 그렇죠.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지난해 3조 3천억 원에 비해서 55%나 줄어든 1조 5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거는 세제를 정상화한 거다라는 예. 입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좀 그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요. 예. 일단 그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내는 사람들이 줄었어요. 근데 내는 사람들이 줄은 부분에서 이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한 25만 명 정도가 더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뭐 예측한 대로이냐라고 하는 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세금을 내는 분들의 숫자가 줄은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세율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0.5에서 5% 사이였었는데 그게 1%에서 6% 사이로 늘어났고요. 예.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반대로 줄어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 공정시장가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그 세금액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거기다가 곱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세금 낼 돈을 계산을 하는데 예. 그걸 60%는 낮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세수가 더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예측한 대로 됐느냐? 글쎄요. 말하자면은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한 1조 원 정도가 덜 거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설명한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산술적으로만 보면 쉽게 설명해서 내야 되는 사람 숫자도 줄고 예. 내야 되는 액수도 지금 줄었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지난해 비교했을 때 절반이 넘는 상황인 거고. 예. 우리 월급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내가 지난달까지는 이렇게 많이 벌어서 좀 여유롭게 쓰기도 하고 뭐 좀 베풀기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월급이 한 절반 이상 줄어버리면은 심리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돈을 또 어떻게 쪼개서 나눠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나라 재정을 보고 이거 나라 살림 적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비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예.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러니까는 세수 결손액이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 지난 한 7월, 6월까지만 하더라도 한 50조 정도 결손이 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한 70조 정도 결손이 날 것이다로 지금 늘어난 상태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해 끝나고 나면은 그게 한 60조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것도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수 결손이 50에서 70조 정도다라고 하면 한 10% 정도가 결손이 난 건데 여기서 또 한 1조 정도가 그 계획보다 또 결손이 난다. 절대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부세가 어쨌든 그 감소되는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혜택은 누가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율이 줄고 이랬으니까는 예. 전반적으로 혜택을 봅니다만은 예. 특히 주목해야 될 집단은 이제 두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다주택 소유자입니다. 이거는 정부 스스로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누진세로 돼 있잖아요. 예. 종부세가. 그러니까 여기서 다주택 소유, 그러니까는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일수록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네. 이 누진된 부분을 갖다가 많이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혜택을 갖다가 이 다주택 소유자들이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공정시장가액을 갖다가 60%로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법인 소유자들, 그러니까는 부동산의 법인 소유자들이 또 큰 혜택을 본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네. 말씀드리자면은 다주택 소유자들하고 법인 부분
여기가 특히 혜택을 본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라고 해서 마레프 소유자와 예.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와 도남현대와 잠실헬스를 갖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세금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만 딱 봐도 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뭐 수천만 원도 좀 예전에 비해서 덜 내는 분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당초 올해 종부세 수를 얼마를 예측을 했나 봤더니 예. 5조 7천억 원으로 예상을 했다가 예. 지난 9월에 1조를 낮춰서 4조 7천억 원으로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예. 이 부담이 상당할 텐데 1조라는 세수의 구멍을 어디서 메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적자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 세수를 갖다가 1조나 이제 어긋나게 계산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수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액 공제를 6억에서 9억으로 올릴 때, 네.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까 중요하게 이 세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작용한 게 부동산 값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부동산 값이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왜 이걸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이런 조치를 했느냐. 예.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1조 정도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 갖고 저는 뭐 이것도 한번 과정을 한번 꼼꼼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종부세와 관련해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도 사실은 정부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냥 열심히 벌어서 내가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었고 그 집값이 올라서 나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건데 뭐 사실 종부세가 내가 종부세를 낼 만큼 부자도 아닌데 뭐 이런 징벌적인 과세를 굳이 내가 내야 하느냐라는 비판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예. 정책이 1년마다 이렇게 휙휙 바뀐다는 게 국민들한테 상당한 혼란을 줄 것 같다는 그런 지적도 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1년 단위로 바뀌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정권 단위로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부세가 이게 합당한 세금이냐라고 하는 정당성 문제는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정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종부세 자체의 정당성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종부세를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형평성이 과세 형평성 등등의 절차상의 쟁점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섞여버려가지고 예.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이 종부세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큰 원칙에서 문제를 풀든가 아니면 이 절차적인 합리성을 갖다가 합리화하는 노력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막 섞이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부세가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혼란만 있죠. 저는 차제에 뭐 어떤 식으로 정치권에서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종부세 자체의 정당성 문제하고 이것의 절차적 형평성 문제 이 두 개는 좀 분리해서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의 정당성, 절차적 형평성의 문제를 꼭 한번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뜻깊은 지적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생금융에 대한 얘기해 볼게요.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네요. 이게 반가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에게 들릴 것 같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상생금융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거세졌고 이제 은행권이 동참하면서 내놓은 카드가 바로 이건데 이 대책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게 서민 상생 부분보다는요. 이 가계대출 부분이 하도 우리나라에 지금 위험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만회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가 그걸 미리 갚게 되면은 은행 쪽에서는 잡아놓은 계획에 비해서 빨리 원금이 회수가 돼서 들어올 이자가 안 들어와서 결손이 나니까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걸 요구하죠. 근데 이걸 한 달 동안 면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갚으라라고 한 얘기거든요. 이 가계대출 받았던 분들. 한 달 만에 그런 돈이 쑥 생길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갚고 싶은데 뭐 갚을 돈이 있어야죠. 갚을 여력이 있어야 갚는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조치의 목표라고 하는 게 이제 저 같은 서민들을 위한 그런 조치인 거냐라고 하는 성격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가계대출의 어떤 그런 위험성 같은 너무 이렇게 크게 팽창해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원금 회수를 좀 재촉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큰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하는 부담을 은행에다가 조금 지우는 식으로 그러니까 서민 상생보다는 뭐 금융 상생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금융 상생이다.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나홀로 잔치를 벌인다라는 비판도 많았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제 은행권에 이런 요구를 한 건데 압박이 이제 계속 확산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인터넷 은행
보험사들에게도 압박이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뭐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은행권의 표정이 좀 묘한데요. 그전에도 이제 정부에서 압박이 있었죠. 네. 근데 주로 압박이 예대 마진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이라고 그 예금 이자율을 갖다가 너무 수탈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자율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요번에 이 조치는 수수료 부분입니다. 근데 수수료하고 이자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 수수료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수익의 한 요소가 되는데 네. 이 수수료 부분까지 정부가 터치를 하고 얘기하고 들어온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한숨이 이제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보험 부분이라든가 이렇게까지 확장이 된다면은 수수료도 그러면은 정부의 규제로 들어가는 거냐? 이런 완전히 가격 규제가 아니냐? 뭐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이제 금융권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 규제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런 압박이 식품업계로도 확산을 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부가 이제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좀 자제 좀 해달라. 가격 좀 천천히 좀 올리거나 좀 동결을 하거나 인상 계획을 철회해라라고 압박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몇몇의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동참을 또 안 하기도 뭐하고 식품업계까지 이런 요구가 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이거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예. 이번에 그 소비자 그 단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지금 그동안 이 식품업의 어떤 논리는 뭐냐면 원가가 올라서 어쩔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도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논리는 마치 원가가 오르는 그대로 비례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가가 오르면은 그 기업들은요 여기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이윤율을 그냥 곱해가지고 이걸 마크업이라고 그러는데 네. 오히려 원가가 오르는 것보다 더 물가를 올리기도 하고요. 요번에 소비자단체 조사에 의하면은 거꾸로 예. 원가가 떨어졌는데도 물가가 오른 물품들까지 있었어요. 예, 저 기사 읽은 기억이 납니다. 요번에 문제가 된 거는 밀가루하고 식용유였거든요. 예. 근데 다른 종류의 그 식품들도 보니까 원가가 오른 부분하고 뭐 실제 출고가가 오른 것하고 전혀 비례하지 않거나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되는 오히려 폭리를 취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 마크업 가격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것 저는 이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소비자의 입장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 그 출연을 좀 예의주시해서 보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론 그 마크업 관련한 이제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고 원가에 따른 그런 반영률의 경우도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비자의 마음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입장에서는 시장 자율성을 지나치게 훼손을 하면 이게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토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 이제 물가도 안정시키면서 시장의 자율성도 존중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 시장의 자율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그걸 빼고 나면은 우리가 현대 경제에서 남는 게 없으니까요. 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 원가 가격 산정, 이 마크업 같은 행태는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거꾸로 악이용해 가지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공정 거래 질서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공정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시장의 합리성도 살아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는 모순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늘어난 558억 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2.9% 증가한 95억 달러를 달성해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 감소한 5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로 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국세청이 악질 불법 사금융 업자를 상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탄로소득은 단돈 1원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으로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현장 행보를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을 찾아 불법 사금융은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 폭력을 동원한 추심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악질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재산 추적과 체납 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이 동원됩니다.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취업준비생과 주부 등을 상대로 수천 %에 이르는 이자를 받고 가족 살해 협박 등 불법 추심까지 벌인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 사채업자는 불법 사채 조직을 운영하며 단기 소액 대출 후 수만 %의 이자를 받고 변제 기일이 지나면 불법 추심을 했습니다. 불법 수입으로는 호화 사치 생활을 누렸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63명으로 불법 사금융업에 대한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채업자와 중개업자, 추심업자 등 108명이 세무조사를 받고 자금 출처 조사와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도 병행됩니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추징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불법 이익을 향유하는 전주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검찰과 협업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확대해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액의 탈루 세액을 추징받고도 재산을 숨긴 불법 대부업자들에 대해선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와 북한 국적자 8명을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제3국산하 해커 조직인 김숙희는 해외 군사와 에너지, 인프라 분야 기밀 정보를 겨냥해 해킹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처음 위성 발사를 시도한 지난 6월 김숙희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더 연장하기 위해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다시 찾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전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민간인 보호 조치를 먼저 취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쟁 뒤 이스라엘을 4번째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주요 인사들을 종일 만났습니다. 하루 이틀 휴전이 아닌 장기 휴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Our immediate focus is working with our partners to extend the pause so that we can continue to get more hostages out of Gaza.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블링컨 장관을 만난 직후 휴전 연장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전쟁을 멈출 수 없다며 결전 의지를 밝힌 겁니다. 휴전을 더 연장하면 연정을 탈퇴하겠다는 이스라엘 극우 정당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ואמרתי לו, אנחנו נשבענו, אני נשבעתי, לחסל את החמאס. שום דבר לא יעצור אותנו. אנחנו נמשיך את המלחמה הזאת עד שנשיג את שלושת היעדים.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재개하더라도 국제전쟁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단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 지상군 투입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먼저 민간인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That means taking more effective steps to protect the lives of civilians, including by clearly and precisely designating areas and places in southern and central Gaza where they can be safe and out of the line of fire. 블링컨 장관은 앞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 전쟁이 끝난 뒤 팔레스타인 독립을 통한 두 국가 해법을 다시 한번 내세웠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데 이스라엘도 동의했다며 2단계 군사작전은 1차 때와는 다를 거라는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 서울에 좀 불편한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배하겠습니다. 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이게 뭐 좀 불편한 장난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완전히 장난이에요. 나도 그때 도와하고 말이 모르세요. 이 내가 진짜 장난 같아요. 실패!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자,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 당시의 상황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봉 열흘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올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범죄도시 3 이후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네, 바깥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이지만 극장가엔 벌써 봄이 찾아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보셨습니까, 서울의 봄? 네, 저는 영화 보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시사회로 이제 2번을 봤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관객 수가 뭐 몇만 네. 명입니까? 어제까지 집계된 바로 295만 명이었고요. 이제 예매율까지 합하면은 이제 3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속도가 굉장히 최근 한국 영화 중에 없던 속도였잖아요. 네. 범죄도시 3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의 데이터는 많이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관객들 성향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좀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실 여름에 개봉했었던 밀수보다도 300만 관객 돌파 그 날짜가 훨씬 조금 빨랐고 그리고 지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매율보다도 지금 계속해서 입소문을 타면서 관객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많은 그 영화계에서는 기대가 큰 작품입니다. 네. 평론가님 뭐 시사회 2번 보시고 N차 관람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N차 관람 열풍이 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볼 때마다 느낌이 좀 다릅니까? 그럼요. 모든 영화가 한 번 볼 때와 2번 볼 때와 또 계속 여러 번 볼 때 느낌이 다르고 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이제 N차 관람의 어떤 매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으로 봤다가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영화적인 연출이라든가 뭐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분석하면서 보게 되죠. 네, 그게 N차 관람의 그 묘미인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부분이. 네. 저도 지난 주말에 극장에 가서 이 서울의 봄을 봤는데 연령대가 다양한 것 같으면서 중년 분들이 좀 많은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실제로 관람객 연령대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아마 중년이 많다라고 느끼신 것은 이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저희 중년 관객들의 비중이 높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요. 예. 한 50대 이상이 지금 한 17% 정도로 보고 있고요. 가장 많은 관객들이 보는 연령층은 29.9%의 30대,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고 예. 뭐 10대는 조금 낮지만 20대와 40대는 뭐 26%, 또 23% 정도로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극장에서 봤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관객은 머리가 하얗게 센 그 노부부께서 손을 잡고 오셔서 자리를 못 찾으셔가지고 직원이 와서 이제 찾아줄 정도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당시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2030 세대가 많단 말이죠. 이 네. 세대를 사로잡은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사실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라든가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는 참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호불호가 나뉘거나 관객 수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상업적인 완성도 그리고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는 정말 각본의 완성도가 높고 연출도 뭐 올해 최고의 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스펙터클한 장면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20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을 정말 긴박감 있게 끌고 간 그런 연출력 때문에 일단 그런 재미 때문에 2030 세대가 이 영화를 선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거기에 잘 몰랐던 한국의 현대사가 등장하고 정말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 호기심이니까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을 좀 공부하고 나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었는데 그 심박수 챌린지, 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유행을 하기도 했고요. 네. 저만 해도 끝나고 나서 12.12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정채연 앵커도 심박수 챌린지 하셨어요? 챌린지는 안 했는데 알아서 뛰더라고요. 네. 막 심박이 막 뛰는 게 올라갔는데 네. 네,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12.12 쿠데타를 영화로 담아낸 거는 서울의 봄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김성수 감독이 아수라 이후에 7년 만에 내놓은 작품인데 네. 12.12 군사반란 사실 모든 국민이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스토리를 가진 그 내용을 영어로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12.12 사태를 그동안 영화화하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관계자들이 많이 살아있다라는 점도 좀 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군사 쿠데타 반란인데 반란군들이 승리하는 성공을 거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만들기에는 관객들에게 굉장히 씁쓸함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뭐 심박수 챌린지도 그런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씁쓸한 영화를 결말이 씁쓸한 영화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제작사들에서 망설였던 부분이 있는데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은 지금 그 과정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났었던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지점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또 재미들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상업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든 것이죠. 조금 주춤하는 이유가 해당 인물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흥행중이긴 한가 봐요. 정치권에서도 이 영화와 관련된 이 영화를 둘러싼 설전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가보다 사조직 하나이가 더 큰 이익 결사체였고 애국심은 없고 사적 욕망의 카르텔이 어떻게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지도 보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참도 지난 몇십 년 지난 군사 정권과 결부시켜서 악마화하는 것은 나쁜 정치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영화 보고 지금 취하실 게 아니라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 아수라를 보시라라고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김성수 감독의 과거 영화 아수라까지 이제 정치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감독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든 두 편의 영화를 또 보수와 진보라는 그 두 진영에서 또 들어가지고 이제 좀 공방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김성수 감독의 영화들이 좀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많이 그리고 있는. 특히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사다 보니까 이제 몇십 년 지나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좀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언급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그 영화 속 인물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좀 주목을 받는 인물은 전두광, 황정민 씨가 연기를 했는데 그동안 여러 작품에 등장을 했었던 인물이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제오공화국의 이덕화 씨가 연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배우 황정민이 연기한 전두광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신들린 듯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그 분장하는 데만도 늘 한 4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본인도 조금 머리를 밀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또 그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어떤 그 동일시 될 수 있도록 보이도록 이미지를 많이 애쓰신 부분이 있었고요. 정말 전두광 캐릭터의 어떤 악마성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일단은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물의 어떤 버릇이라든가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또 살아있는 본인만의 그 배우만의 어떤 그 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그 입체감 있게 관객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두광에 맞서는 인물이 이제 군인으로서 신념을 지키는 수도방위 사령관 이태신 역의 배우 정우성 씨였습니다. 근데 관련해서는 좀 픽션이 들어갔다고 해요.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 사이에 뭐 인물들 간에 오가는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극화된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알려진 부분 외에는 사실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구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 서울의 봄에서 실제 그 역사와 허구, 그러니까 저희가 그 스포일러가 될까봐 영화의 구체적인 장면이나 내용들을 언급하지는 못합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좀 역사와 허구가 결합을 했는지 그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녹취록이라든가 회고록을 통해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는 뒷부분, 특히나 좀 뒷부분이죠. 거의 결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아마 저런 것은 좀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했구나 하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만큼 좀 재미있게 사람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도록 좀 약간의 스펙터클한 장면들도 좀 넣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의 봄이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저는 원래 좀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네. 이 서울의 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이걸 보기 전에 복습하고 아니면 예습하고 가면 좋을 영화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이제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한국 현대사를 다룬 작품들 중에 많이 영화화됐던 거는 이제 11.6 사건을 다룬 영화들은 몇 편 있었죠. 뭐 네. 그때 그 사람들이라든가 남산의 부장들 같은 영화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2.12 사태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작품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려한 휴가라든가 택시 운전사라든가 또 조금 더 그 이후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그 60 항쟁이 일어났는지 네, 1987 같은 영화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담 갖지 마시고 볼 수 있으면 보고 가시고. 네, 심지어 이제 제5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부작이기 예, 너무 때문에 예. 네,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요. 예. 그냥 그런 것들 없이 보셔도 사실은 네, 전후의 상황들이 잘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일단 극장가로 향하셔서 역사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무적인 일이 과연 이제 서울의 봄으로 시작된 열풍이 극장가에도 이제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주말에 서울의 봄은 뭐 관객 수가 너무 많아서 다른 영화도 한번 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개봉하고 있는 작품들은 뭐 이렇게 좀 독립영화, 예술 독립영화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이 흥행을 좀 몰아서 다음에 또 한국 영화들 나올 영화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예. 이제 그 노량이라는 영화, 네. 이순신 3부작 중에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 노량 죽음의 바다가 좀 이 서울의 봄에서 이태신이 마지막에 그 광화문으로 진격을 하면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잘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 김한민 감독과 또 김성수 감독이 대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영화를 개봉할 때. 약간 군인 정신, 그 시대의 군인 정신을 좀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두 작품이 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연초에 개봉할 작품이 외계 플러스 인 2부가 이제 개봉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그 최동훈 감독의 작품으로 그 전작이 워낙 그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네. 게다가 이제 한국에서 보기 힘든 SF 영화니까요. 그런데 좀 1편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에 비해서 상당히 그 흥행에는 참패했었던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극장에서 영화를 봤던 사람들은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그 리뷰를 내놓았지만 이후에 OTT라든가 뭐 IPTV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가 왜 흥행이 안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를 또 내리고 계셔서요. 네. 이번에 이제 2부는 극장에서 조금 더 1부보다 더 화제가 되고 더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드라마도 요즘에 보면은 뭐 1부, 2부 뭐 이렇게 시리즈가 좀 나눠지기도 하고 영화도 그런 셈이네요. 네. 근데 이제 신과 함께라든가 이런 작품들은 이제 동시 제작을 하고 1부와 2부가 그래도 조금은 1부의 완결성이 있었다면은 이 외계인은 동시 제작했는데 사실 1부의 완결성이 없었거든요. 2부랑 완전히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2부를 보시기 전에 이거는 정말 좀 리뷰 복습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한 주 되게 힘들었는데 네. 주말에 극장 찾아서 한번 힐링하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성은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겨울이 막 시작됐지만 추위 기세가 매섭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때이른 한겨울 추위가 기승인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8도로 어제와 비슷했고 한낮에는 2도까지 오르겠지만 여전히 체감온도는 계속해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고요. 건강 잃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때이른 강추위 속에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또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계속 발령 중인데요. 오늘 아침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과 고성군 향로봉으로 비공식 기록이지만 영하 15.5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그 밖에도 대관령 영하 12도, 파주 영하 11.4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도, 광주 5도, 대구 6도 보이겠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과 영광, 전북 고창,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 삼각봉에는 이미 9cm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요. 그 밖에 호남 서해안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호남 서부와 제주 산간에는 최대 7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서해안 지역의 눈은 오후 내로 잦아들겠지만 제주도에서는 밤까지 눈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린 곳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추위 속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는 밤에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휴일인 모레부터 예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겠습니다. 이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의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바람까지 무척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